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세법의 소개, 또 연방정부세가 있고요, 또 주정부세가 있고, 또 조세협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인정되는 부분, 공제되는 부분, 또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려상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이 상속세, 정여세 또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계획을 세워서 상속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분은 이상현 회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자산가들이 좀 네. 참고해서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상속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들이 생각하는 상속 계획하고 회계사가 생각하는 상속 계획은 좀 차이가 있죠. 저희는 상속 계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절세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상속세 증여세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또는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절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것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트러스트 제도가 굉장히 발전해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트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로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 이 중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리빙 트러스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내가 살아생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돌아가시면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트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트러스트를 언제 쓰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을 우리 애들한테 갈 때 그 리빙 트러스트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놨다가 내가 죽으면은 거기 있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아이들한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유언장이랑 도대체 뭐가 틀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유언장하고 굉장히 개념이 비슷하죠. 근데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상속법정에서 그 유언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에 적혀 있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옆집을 우리 아들한테 준다 라고 제가 유언장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옆집은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유언장을 쓸 당시에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는 거죠. 몇십 년 전의 것도 데이터를 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언장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트러스트는 그 상속법정을 그냥 바이패스,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리 검증을 다 해놓고 이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법정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고, 미국의 변호사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상속법정에서 일하는 변호사, 회계사들은 시간당 한 2,000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리빙 트러스트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역시 변호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으로서 그 미국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은 나 돌아가시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큰 문제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라든지 체리티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는 내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증여를 위해서 쓰는 트러스트입니다.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그 생명보험을 사는데, 그것을 이런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생명보험금을 나중에 받았는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LIIT라고 해서 우리 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프 인슈런스 이리버커블 트러스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제가 QDOT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트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가 있는 어떤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세금상의 어떤 혜택도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어떤 트러스트가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트도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상속세 재원을 준비한다든지 생명보험은 거의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주 기본이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생명보험이 첫째로 이제 많이 안전하고요. 역사도 오래됐고, 일단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 보험료 자체가 같은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미 국가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런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생명보험 안 들고 미국에 와서 생명보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건물을 샀고 그 건물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넥서스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의 건물을 샀든지 아니면 수입이 있든지 뭐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 영주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도 생명보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건물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영주권자는 1,200만 불까지 상속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의 비거주민이에요. 네. 그러면 6만 불밖에 안 돼요. 그 면제 한도가 100만 불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6만 불 빼고 94만 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상속세율도 상당하거든요. 최대 세율이 40%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40%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죽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거가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이 나와서 그 세금을 내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팔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계사님으로서 이제 미국에 지금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25년 계시면서 당연히 이제 이 그 자산을 고객이 형성했고 그 형성된 자산이 가치가 계속 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죽어서 갖고 갈 건 아니잖아요. 상속할 때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보험금을 잘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상속세를 대부분의 경우가 1,200만 불을 넘지 않으니까 그 상속세 내야 되는 찬스가 꼭 누구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개념들이 있고요. 한국 분들은 그 굉장히 부동산에 집착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동산으로 내 상속 재산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보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사가 보는 관점에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명보험금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기 전에 그 생명보험에 있는 부분을 다 찾아서 내가 풍족하게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하고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찾아 쓰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아하게 제가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몸이 불편해진다든지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나를 지켜주는 생명보험이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뭐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버리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거기는 돈을 다 짜서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비해서 유동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부동산에 한 90% 몰빵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다 부동산에 넣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뭐 은퇴연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죠. 생명보험도 중요한 은퇴 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 이제 짜고 인슈런스도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꼭 이 특히 라이프 인슈런스는 뭐 데스 베네핏 그러니까 뭐 죽어야만이 좋은 뭐 그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리빙 베네핏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보험 혜택도 이제 특약이나 뭐 이런 이제 주기하게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또 활용이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은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넘버원 툴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내 재산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 그 재산을 뿌려놓은 재산을 내가 다 뭐 충분히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넘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생명보험을 단지 그 뭐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거기는 돈을 다 찾았으면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활용한 또 상속 계획이 있네요. 이게 이제 워낙 한국 분들이 부동산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실제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 계획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인데 트럼프 본인이 부동산 자산 가격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스텝업 베이시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예, 예.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내지 않았었던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가면서 내가 안 낸 양도소득세 그 부담을 아이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내지 않고 아이가 그 500만 불짜리 재산이면 500만 불이 그냥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대표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매년 내가 그 샀었던 취득원가를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이죠. 그 감가상각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 임대소득이 나오는 거를 감가상각 비용으로 계속 비용 공제를 하는 거죠. 그럼 내 임대소득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감가상각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팔을 때 양도세가 더 커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파는데 그 세금을 그때 내지 않고 팔고 나서 다른 건물을 사는 거예요. 팔자마자 한 6개월 안에 다른 건물을 사게 되면은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그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건물로 그 양도세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연시켜주는 거네. 예, 이연시켜주는 거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부동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딴 것도 됐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에서 부동산밖에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6개월 내에? 예, 6개월이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툴인데 내가 갖고 있던 렌탈홈이 있었는데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았는데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다른 렌탈홈을 사는 거죠. 좀 더 큰 걸로 사겠죠. 세금을 안 내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더 큰 걸 살 거 아니에요. 하나 갖고 있다가 세금 안 내고 2개 사. 2개 갖고 있다가 다 팔아가지고 세금 안 내고 이번 5개 사. 그거 팔아가지고 이번 뭐 예를 들어서 버거킹 건물 하나 사. 그걸 팔아가지고 스타벅스 건물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니까 전혀 내지 않고 뒤로 미루니까 점점 더 큰 부동산 금액이나 뭐 부동산 개수나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네. 예,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주택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업용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한테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갖고 있던 상업용 건물을 하나 팔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팔아가지고 주택을 임대주택을 한 6개 사신 분도 봤어요. 그것도 됩니다. 목적이 내가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미뤄야 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상속할 때까지. 그렇죠. 상속할 때까지. 그러면 그동안 평생 동안 미뤄왔었던 그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업투 1200만 불까지는.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을 최대 많이 해도 아낄 필요가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도는 있겠지. 뭐 무조건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그렇죠. 감가상각해도 안 되겠지. 내가 샀었던 가격이 100만 불이라면은 100만 불까지밖에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고 매년 조금씩 일정하게 우리는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을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버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천장에 형광등도 있고 속에 파이프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픽스처나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이퀴먼트, 픽스처, 퍼니처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서류상으로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하나 샀다. 호텔 안에는 방마다 가구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물이 아니죠. 어떤 호텔 방에다가 가구 꽉 채우는데 7,000불 들어간다고 하는데 방이 뭐 100개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돈이죠. 70만 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하나 갖고 있으면서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한 200만 불 생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호텔을 샀어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00만 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12월 달에 사면 12월 달에 사가지고 운영은 한 3일밖에 안 했는데 거기 방마다 꽉 차 있는 그런 가구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면 마이너스 200만 불 날 수도 있는 거죠.
한쪽에서 200만 불 수입이 나왔는데 같은 해에 마이너스 200만 불 손실이 나면은 결국은 내가 네트로 보고야 되는 수입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감가상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옛날에 부동산에서 안 됐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그럼 이게 돌려막기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놨는지 저는 솔직히 회계사로서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만 이용하면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1031 아까 익스체인지 뒤로 미루는 거, 그리고 나중에 스텝업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갈 때 양도세 하나도 내지 않고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세금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이면서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1031 익스체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영주권이죠. 그게 있어야지만 1,200만 불 이상의 1,2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계획이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상속 계획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아니라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비즈니스를 팔았는데 그때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없는 거죠. 사실상 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체리티를 이용하는 어떤 상속 계획이죠. 체리티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기부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뭐하러 남들을 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많이 쓰는 것이 Deb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나니까 양도소득이 한 200만 불 나왔다고 한번 보죠. 200만 불이 나오면 한꺼번에 200만 불에 대해서 양도세 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CRT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 CRT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CRT가 팔아버립니다. 근데 CRT는 그 자체가 non-profit이에요. 교회처럼. 그렇다면 non-profit이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느냐? 양도세가 없습니다. non-profit은 원래 세금을 내질 않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만 불의 양도소득이 나오는데 CRT에다가 집어넣어서 팔고 나니까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으니까 그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그냥 그 CRT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건 내 재산은 뺏긴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잖아,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CRT라는 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거기 있는 재산을 내가 매년 세금 내고 가져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내가 500만 불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400만 불 내가 가져와도 돼요. 매년 가져옵니다. 그럼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200만 불이 나오면 소득세율이 상당하지만 매년 내가 20만 불씩 10번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2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400만 불어치에 대한 그 재산을 거기다 기부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또 기부금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금 공제와 양도소득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나눠서 낸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템포럴 익스체인지 앞에 얘기했었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CRT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물론 합법적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미국이 이제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순수하게 이제 기부하고 싶은 그런 인텐션이 있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상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것도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빌 게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 그 와이프가 멀린다인데 빌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재단입니다. 재단. 그 재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 재단 내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 재단을 관리하는 것이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었던 똑같은 겁니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월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물론 음. 비쌉니다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는 3번은 체리터블 LLC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마크 조커버그 있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CRT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약간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음. 이거는 그 개념상으로 보면은 뭐 끝도 한데 없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역시 비슷하게 그 안에 넣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 일단 내지는 않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돈을 내가 받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CRT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합니다. 그 세금 내지 않은 그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융자를 하고 융자를 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죠. 네.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아요. 그리고 융자 해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이자만 갚는데 그리고 그 융자한 돈 중에서 일부는 내가 생명보험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융자를 한 돈으로 내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자를 점점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네. 매년 생명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원금은 점점 쌓여가고 이자도 점점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이자는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체리터블 LLC가 가지는 거죠. 내가 거기서 빌린 거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 자라난 생명보험료 보험금이 그동안 빌렸던 돈을 다 갚아줍니다. 이게 불법이냐? 불법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체리터블 인텐트 있어야 됩니다. 네. 내 마음대로 그냥 난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다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보험금이 언젠가는 체리터블 LLC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평생 동안 빌려 썼지만 그 내 생명보험이 들어가면은 그 생명보험금 자체가 언젠가는 그 레드크로스 같은 적십자 같은 회사 그런 데다가 기부가 되는 것이죠. 나는 평소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빌린 돈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보험료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LLC에서 이제 받아서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LLC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네. 그 빌린 것으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까지 것이죠. 내는 거네요.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나중에 언젠가 내가 죽을 때 보험금이 나오면은 네. 그거는 그 이 체리터블 LLC에 다 빌려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생활비도 쓰고 쓸 거 쓰고 네. 보험료까지도 이제 빌려서 이제 쓰고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이 있으니까. 네. 오래됐고 IRS 미국의 국세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어떤 뭐 절충이라고 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감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전문가 법인들도 생기고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이제 부동산을 위한 상속 계획이라든지 체리티를 활용한 상속 계획이라든지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 뭐 자산가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자산을 마련을 해놓고 그 세금 문제들을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세금 제도, 미국 세법, 그다음에 이제 상속 플랜 계획이 필요하다, 또 반드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셨지만 굉장히 이제 좀 디벨롭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이제 받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절세되는 폭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상속도 사람이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보험의 이 사망보험금,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체리티라든지 이렇게 접목돼서 결합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이 많이 돼서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시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의 세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또 얘기 나눠볼 기회도 뭐 가질까 합니다. 이번에 수고해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